사랑하는 단양군 농업인 여러분, 2022년 검은 호랑이 해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올해로 무려 50년 이상 진행되는 중요한 교육 행사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영농교육은 동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한 해 농사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한 농업교육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인 여러분,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겨울은 단순한 농한기가 아닌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 단양을 건설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힘차게 정진하면서 풍년 농사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김시관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토종 벌꿀의 활성 성분 및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는지 알았더니 지난해는 취소가 됐고 금년에는 다행히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목차에 나와 있듯이 벌의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문헌에 근거한 벌꿀의 효능, 그 다음에 벌꿀의 성분 및 효능 연구, 그리고 토종 벌꿀의 규격 확립을 위한 물리화학적 특성,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것, 그 다음에 낭충 봉화 부패병, 영어로는 콜로닉 컬랩스 디지즈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종 벌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의 경제적 가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수분이라고 봅니다. 폴리네이션인데 미국에서만 연간 한 150억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8조 원에 다다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는 보면 견과류라든가 장과류, 베리 계통이죠. 그 다음에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의 그 수분, 여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걸 만약에 인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벌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벌로부터 또 자기네들 식량인 꿀을 또 우리가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수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연간 한 18조 원 규모가 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동식 양봉으로 과일나무의 수분을 우리가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부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특히 딸기 농사 같은 경우 한겨울에도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건 수분을 위해서 벌을, 특히 이제 뒤형벌, 그걸 많이 이용하는 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벌꿀 생산이 되겠습니다. 꿀의 최대 소비국은 주로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라든가 그리스, 뒤에 우리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꿀을 이용하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꿀을 많이 소비하고,
유럽은 요리라든가 음식, 특히 이제 빵이죠. 여기에 활용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면 꿀 소비가 아주 극히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특히 토종꿀 같은 경우는 한약처럼 취급을 해서 아주 고가로 우리가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꿀 한번 사다가 집에 갖다 놓으면 섭취를 자주 안 하고, 그래서 최소한 한 5년 이상 그냥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 같더라고. 가끔 어쩌다 생각이 나면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꿀을 이제 복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꿀도 뭐냐면 자주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처라든가 용법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보면 2009년도에 농수산식품부가 꿀벌을 대표 축종으로 선정을 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꿀벌 사육 군수는 35 내지 40만 군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분 매개자로서 우리가 녹색 농업의 아주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만, 김대립 씨인데 우리나라 토종벌 사육에 있어서는 아주 대가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그 화천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토종벌을 사육을 했습니다. 저기 뒤에 이제 우리 토종벌 집을 이렇게 쌓아놓은 게 보이시지만 굉장히 높게 쌓여 있죠. 우리 거의 어깨 정도 올 정도로 그렇게 높이 쌓았는데, 이 민통선 안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무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꿀 생산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해 아주 꿀 수확이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 그림은 아마 고산 윤선도 선생의 이제 우리가 민속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건 17세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볼통에 보시면 요 뒤에 보면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놨는데, 17세기 그림에 이렇게 볼통이 있어요. 이것은 양봉이 아니고 토종벌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적어도 350년 내지 한 400년 전부터 우리가 토종벌을 사육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문에 난 걸 제가 스크립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도 약 300억 엔 일본 프로폴리스 시장. 그래서 300억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프로폴리스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한 3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에 보면 주로 이게 프로폴리스는 일본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프로폴리스는 여러 가지 민간 의학 내지 약용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죠. 그래서 불란서 같은 경우는 꿀 생산보다는 그 프로폴리스 생산을 위해서 양봉을 하는 게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서 안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서양에서 벌꿀의 대표적인 활용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쿠키라든가 빵, 여기에 이 사람들은 설탕을 넣지 않고 여기에 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캔디라든가 이런 걸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탕과 꿀의 단맛은 아주 미묘한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연적인 향미가 풍부한 것이 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이 됩니다. 요 오른쪽에 꽃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마누카 꽃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잡목인데, 조그마한 잡목인데 불구하고 꿀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이것도 1년에 꽃 피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요 뉴질랜드 양봉업자들은 아주 이걸 상품화를 시키는데 자기네들만 가진 그런 독창적인 그런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뭐랄까 시장 규모가 크고 아주 독창적인 그런 상품을 개발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마누카라는 이 꽃나무 저 잡목은 그 호주에도 많이 있으니까 호주에서도 마누카 꿀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두 나라가 상표 분쟁이 붙었기도 하지요. 그래서 호주는 이거 뭐 마누카라는 잡목 거기에서 생산한 꿀인데 왜 굳이 뉴질랜드만 그 마누카라는 상표를 써야 되느냐라고 이제 뉴질랜드하고 지금 상표 분쟁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누카 꿀의 특징이 뭐냐면 UGO 메칠글리옥살 그 다음에 UMF 요 두 가지 유니크 마누카 팩터라는 단위를 여기에다가 이제 포장지에다가 여기 표시를 해 있죠. 그래서 여기 높을수록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포장 단위도 이렇게 작은데 또 디자인도 잘 했어요. 우리나라 꿀은 보면 거의 다가 그냥 뭐 옛날 그대로 그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상품화를 시켜서 전통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도자기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마누카 꿀은 좀 현대식으로 그런 디자인도 잘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꿀의 제형도 오른쪽 밑에 있는 이런 것처럼 거의 반고체 형태로 이렇게 해서도 우리는 전부 액체 옆으로 이렇게 하면 기울이면 내리죠.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이걸 또 반고체화해서 떠먹기 편하도록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뭐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GO, UMF 이런 걸 가지고 상품화를 잘 했다. 그래서 뭐 별 크게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닌 일이라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아주 자기네들의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아주 고가로 아주 그 뭐 판매 전략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발트 3국 여행할 때 그 아침 호텔의 식당에서 이 꿀을 이런 식으로 뭐 이 사람들은 서양의 빵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저 벌집 있죠. 판을 이렇게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나무판 위에다가 이렇게 이걸 으깨면 여기를 으깨면 꿀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리죠. 그러면 밑에 여기 그릇에 꿀이 고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스푼을 떠다가 자기 빵에 찍어 먹고 하는데 여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방법을 안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문헌에 근거한 볼꿀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방 의서에 수록된 효능 보면 뭐 중약 대사전이라든가 본초비요, 그다음 본초학 뭐 이런 데에 기술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중약 대사전 여기에 보면 중을 보하고 조를 윤하며 그래서 뭐 전부 한자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지만 중은 주로 소화기 계통을 얘기하는 거고 조는 건조하다는 걸 얘기하지요. 그래서 옛날에 조하다는 얘기는 당뇨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증을 멈추게 하고 해독 효능이 있다. 간에 좋은 거죠.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보면 기침, 이건 호기 계통이죠. 장내 수분 부족, 이것도 당뇨 계통하고 관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동통, 그 다음 콧물, 소화기 계통이죠. 구창, 입안에 허른되죠. 화상 이런 데를 낫게 한다. 그래서 화상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뭐 약이 없죠. 1950년대 이때는. 그래서 약이 없으니까 혓바늘이 돋고 했을 때 주로 사탕이나 뭐 좀 집에 꿀이 있으면 꿀을 거기다 발라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초비요 여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로 소화기 계통, 호흡기 계통, 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끓여서 악효처럼 만들면 변비를 통하게 한다. 그래서 요즘도 뭐 변비 환자는 많이 있지만 옛날에 보면 먹는 게 조악하니까 주로 식물성이고 그래서 특히 연로하신 분들 시골에 보면 변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치질도 많아지고 이런 분들 고생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우리 벌집 그런 이제 왁스질로 돼 있죠. 왁스질 그런 것들이 변을 어떻게 매끄럽게 한달까 뭐 그런 효능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본초학도 있고요. 뭐 본초 비효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약 집성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뭐 신복의 사기를 나쁜 증상이죠. 이런 걸 치료하고 오장을 편하게 하고 비심기와 비위, 소화기 계통이죠. 그다음에 간 해독 푸는 작용 그다음 이런 것들 맨 밑에서 두 번째 장복하면 몸과 마음이 강인해지며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며 노화를 지연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항산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며 이런 얘기는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라 걱정, 걱정이 많은데 새벽녘에 일찍 눈이 떠지면 허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꿀차를 복용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꿀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느냐 보면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에서는 상처와 이제 소화기관,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치료에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스러움과 희망의 아주 심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의 지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꿀을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풍요로운 땅을 우리가 묘사하는데 꿀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과학적으로 밝혀진 벌꿀의 효능 여기에 보면 상처 여기는 암이라든가 화상, 수술 자국 이런 데에 요즘은 약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이런 걸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항생제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병원균 이런 걸 알게 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죠. 페니실린 우리가 개발한 것이 1928년 발견을 했지만 사용하게 된 것은 1, 2차 대전, 특히 2차 대전 그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1940년대 그때 페니실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개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한 100년 전에는 의약품이 없었죠. 그때 주로 이제 이런 전통 의약품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꿀이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꿀은 지금 유럽하고 호주에서는 의약용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허니라고 해서 TM 트레이드 마크죠. 이거는 메디허니는 의약품으로 이미 승인을 받았고 그 외에도 소화기 장애라든가 공복시 저혈당 예방 이건 조선 왕조 때 아까 앞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치은염이 있습니다. 잇몸 여기에 헐었을 때 그 다음에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 여기는 뉴질랜드의 마누카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문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벌꿀을 가지고 상처 치료 여기에 이렇게 이용을 했던 그 실제 예를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요것도 문헌 근기 여기 있습니다. 갈비뼈 밑에 여기 수술한 여기를 꿀을 발라가지고 붕대를 이렇게 첨해서 나중에 이렇게 회복이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페니실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페니실린 사용한 것이 한 8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다른 항생제도 마찬가지죠. 되다 보니까 병원균들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특히 병원균 중에 포도상구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도상구균은 다른 또 이름으로 환옹균이라고 합니다. 환옹균은
우리 옛날 이제 저처럼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엔 종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기에 우리 약이라는 거 보면 주로 고약을 발랐죠. 시꺼먼 고약을 발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심이 박히면 근을 뺀다고 노란 그런 근 빼는 약을 거기다가 복판에 넣어서 바르게 됐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이고약이라든가 이런 의약품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다른 의약품이 좋은 것들이 워낙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좋은 항생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제, 내성, 모든 항생제에 대해서 들어먹지 않는 그 환원균, 곰게 하는 그 균이 되겠습니다. 특히 병원 의사의 가운이라든가 넥타이에 많이 묻어 있다고 합니다. 탤런트 중에 박주아 선생님 같은 경우 수술하고 다제, 내성, 포도당균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죠. 거기는 영영 회복이 못 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로 한번 여기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독한 병원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미신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꿀을 가지고 거기에 발라서 꿀을 바르게 되면 그 당의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균이 거기에서 잘 증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한번 써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사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벌꿀을 사용한 이제 프랑스의 민간요법 이런 거 여기에 보면 그 밀원 식물에 따라서 이 치료 효과가 전부 상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 라벤더 같은 경우 크로아티아가 굉장히 이제 생산량이 많죠. 이런 거는 방부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 뭐 밤나무라든가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나무, 가문비나무 이런 것들은 천염증이라든가 천식 제거 이런 데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노란색 뿌리 요거는 뭐냐면 뭐 내과엽이라든가 이런 데 피나무가 있습니다. 노란색에 노란색 꽃인데 요거는 여름 무밀기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항경련이라든가 정신안정 이런 데에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나무 요거 많이 심으면 아주 그 경치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여름에 무밀기에 좋은 밀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보면 뭐 에키나세 같은 경우는 여기 저 유럽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에키나세 이걸 차로 마십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뭐 약용식물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면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솔방울꽃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호손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호손은 우리 말로는 산사나무라고 하죠. 산사나무는 그 심장이 약한 분들한테 요 전통 의약품으로 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 확장이라든가 혈압 조절 이런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PP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밀원 식물, 그 다음에 이제 경관도 아주 좋지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꽃나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요 위에 있는 것은 여기 쉬나무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거는 7월 한 20일경부터 8월 한 10일까지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꽃 향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이 무지하게 많이 몰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건 딱총나무입니다. 저기 남쪽 지방에 있는데 요거는 벌이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도 보면 라일락이죠. 라일락 같은 경우는 꽃 향기가 굉장히 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향기와 꿀은 상관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는 라일락에는 벌이 모여들지 않죠. 그래서 요걸 쉬나무, 요거 여름에 아주 밀원식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벌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북해도 여기에 이런 꽃을 심어가지고 아주 관광 자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이런 미론 식물들을 잘 심어서 미론으로 활용도 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벌꿀 성분 및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꿀 여기에 활성 물질 분해 분리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해 및 분해별 생리 활성 탐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벌꿀 시료 목록입니다. 20가지 정도 주로 이제 지리산이라든가 충주, 양평, 청원 경우에 따라서는 사탕무 19번 같은 경우는 꿀을 사양을 해서 그 사양꿀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대청호라든가 이런 꿀들을 도도, 충청북도,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도 여러 군데에서 수집을 해서 이렇게 실험에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봉꿀 24가지, 국내산 9번 같은 경우는 카나다산이죠. 그다음에 불란서, 뉴질랜드 그 마누카 꿀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미국 여러 나라에서 꿀들을 구입해서 본 실험에 이용을 했습니다. 성분군별 함량 주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칼로이드 분해은 양이온 교환 수지. 그래서 우리가 꿀 자체를 가지고 효능 검사를 해서는 대부분 그 과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포도당 이런 단 맛을 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효능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 성분들을 전부 제거하고 꿀 속에 들어있는 다른 식물유래 그런 천연물을 가지고 우리가 생리 활성을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천연물 화학적인 그런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천연물 화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MCI 겔 이런 데 흡착을 시켰다가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극성, 지용성 이런 것들은 이상간 분배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이거는 전문적인 방법,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소개만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극성, 지용성 분해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칼로이드 성분, 지용성 성분 이 함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봉꿀 천연에 보면 함량이 월등히 높아요. 지용성보다 둘 다. 사양꿀 대비하면 한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꿀, 국내산이건 뭐건 외국산이건 뭐건 이런 것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 토종꿀에는 이런 식물유래 천연물들이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건 함량만 높아가지고 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활성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극성, 앞에는 이제 극성 지용성이고 그 다음에 비극성 다 들어가 있는 기름에 녹는 성분이고 요거는 이제 비극성, 그보다 이제 기름에 더 가까운 그런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니까 양봉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한 3배 가까이 높아요. 이건 재밌다.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핵별로 생리 활성을 탐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당뇨 조사 방법은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능입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효능 탐색을 했습니다. 이건 방법은 이제 활성산소 제거능, 여기 2가지 DPPH, 그 다음에 ESR 방법, 이런 방법 2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천연물 화학 생리 활성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 발생 억제 효능 이런 것도 평활근 세포 증식 억제능을 가지고 우리가
지표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 활성이 되겠습니다. 자, 왜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 활성을 타겟으로 정했으며, 그다음에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밥에는 전분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전분질은 바로 포도당, 즉 글루코스가 엄청 수십만 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전분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위에서 그걸 절단을 하게 되면 뭐 입속에서 침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있는 말타제라든가 이런 전분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 효소가 알파 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 활성이 강하게 되면 전분질이 포도당으로 급격하게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에서는 뭐가 많이 필요하느냐? 바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때 바로 인슐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함량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인슐린 혈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그것도 당뇨병의 일종으로서 인슐린 함량이 혈중에 너무 높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당 함량이 혈중에 너무 높아지면 우리가 그걸 세포가 다 우리가 흡수를 못하고 우리 신장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오줌에 포도당 함량이 높아서 당이 뇨에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뇨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은 이 전분질이 포도당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추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에 착안해서 의약품을 개발한 것이 일본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그 학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상백피, 소위 말하면 우리 뽕나무 껍질이죠. 그 다음에 뽕나무 뿌리에서 우리가 당뇨 환자들 옛날부터 이용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이분이 바로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 활성을 가진 약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베이슨이라는 의약품이고 그걸 당뇨 초기 환자들은 복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당뇨 있는 사람들은 대개 꿀을 섭취를 안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얘기인가라고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것은 우리 포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도 껍질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해제로 알려져 있죠. 그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레스베라트롤은 여기 하나의 물질을 정제한 겁니다. 그것에 비하더라도 이건 정제하지 않은 꿀, 여기에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꿀, 이거는 설탕만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 상당히 저해 활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다음은 이제 항산화 활성,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DPPH, 이건 활성산소 소고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체는 이 활성산소, 아주 반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필연적으로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혈관벽을 때리거나 우리 염색체를 가서 때리거나 그 세포벽을 망가뜨리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해를 가하는데 그걸 이제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그건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거 활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H7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높을수록 좋죠. 보면 지용성 분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꿀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함량도 우리 정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mg, 100마이크로그램, 거의 100ppm 농도 정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농도에서
그런 대로 기대할 만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분해기 항산화 활성을 우리가 국내 한봉, 양봉, 그 다음에 국외 양봉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것이 훨씬 높아요. 한 2배 이상 강하다는 걸 알았고요. 다음은 이제 비극성 지용성 분해를 가지고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까 더 높아요. 이것도 우리가 뭐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54%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43% 비극성 지용성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꿀의 종류에 따라서 한봉, 양봉, 그다음에 서양 양봉 뭐 그런 것들을 외국종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항산화 활성, 우리 꿀 한봉의 항산화 활성이 뭐 월등하게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한봉꿀은 이런 걸 우리가 뭐 잘 특성화 시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충분히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마누카, 뭐 HMF 뭐 이런 걸 하듯이 그 다음에 이거는 ESR이라는 아주 장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한 1억 정도 가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는 항산화 효과가 더더욱 높았습니다. 비극성 지용성 분해기에서 거의 뭐 완벽하게 90% 이상 이 정도로 항산화 활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외 마누카하고 비교를 해봤더니까 뭐 우리 한봉이 한 적어도 4배 이상 항산화 효과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맥경화 발생 억제 효과가 되겠는데, 이건 평활근, 정식 억제. 평활근,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혈관벽 속에, 이거는 혈관벽은 이제 그 인티마라고 하는데, 이 인티마는 인티마 세포하고, 그 다음에 혈관벽 안에 들어있는 그 세포들이 바로 평활근 세포라고 합니다. 이런 건 뭐냐면 동맥경화 환자들은 이 평활근 세포가 웃자라게 돼서 이렇게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자꾸 웃자라게 되면 이렇게 혈관벽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되고 뭐 혈액 순환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 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웃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동맥경화 발생을 억제하는 데 아주 지표가 되는 겁니다. 해보니까 TH4라는 이런 꿀에서 어느 정도 유의한 그런 저해 활성이 나타났습니다. 농도는 굉장히 낮은 거죠. 20 ppm 농도에서 그런 대로 강한 효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걸. 요것하고 PDGF, 요것하고 대비해보면 뭐 그런 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종볼꿀의 규격 확립을 위한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꿀 시료 수집 내역은 한봉, 양봉, 그래서 한봉은 천연, 사양, 그 다음에 양봉 국산, 외국산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총 40종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식품 공전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기준에 나와 있어서 그거를 지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상이라든가 수분, 그다음에 회분 함량, 그다음에 산도, 전화당, 자당, 그다음에 탈색소라든가 인공 감미료, 이성화당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수분 함량 여기 보면 20% 넘으면 조금 부적합이 나오는데 뭐 한두 개 정도 뭐 그런 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 조금 더 건조를 하면 되려 보고요. 수분을 증발시키면 여기는 뭐 특이한 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카로이드 분해. 이거는 식품 공전의 규격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죠. 지용성 분해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했는데 보면 확실히 이제 이 앞에 회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토종꿀이 되겠습니다. 토종꿀에
성분 함량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탄소비입니다. 탄소비, 요거는 뭐냐면 이제 탄소의 동위원소, 탄소 동위원소 뭐 12와 13 비를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25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인공사육을 안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아직은 그걸 피해가는 또 방법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 나쁜 방법이니까 제가 이야기는 안 드리기도 하고, 탄소비가 낮은 것들이 좀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인공사육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23.5 가까이 다들 되는 것으로, 뭐 어떤 것은 굉장히 낮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들 잔류 농약 뭐 그다음에 항생물질 이런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항생물질 보면 대부분이 검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름에 무밀기에 조금 인공사육하면서 거기다 이런 것들을 항생물질을 좀 우리가 섞어서 사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잔류농약 뭐 여러 가지 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쭉 검사를 했습니다만 검출이 되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생물질입니다. 뭐 크로람페니콜을 비롯해서 제일 많이 검출되는 게 SM 스트랩토마이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Q1, 요거는 우리 페니실린 계열, 베타락탐 계열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조금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스트랩토마이신이 거의 모든 꿀에서 검출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스트랩토마이신은 가축이나 그런 데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사람한테 교차 내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물 함량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무기물 함량은 특히 이제 회분이라든가 이런 걸 왜 조사를 하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회분 함량이 높으면 식약처에서 불합격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이제 꿀에서 회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륨 함량이 왜 높으냐? 요거는 식물이 호흡을 할 때 칼륨 함량이 이제 거기에 칼륨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기공을 이렇게 호흡을 하려면 넓혀주고 좁혀주고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할 때 칼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 사람도 칼륨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칼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혈압 환자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염 섭취를 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하도록 자꾸 권장을 하죠. 그건 뭐냐면 그 염 NA 함량, 나트륨 함량 자체보다는 나트륨과 요 칼륨 함량의 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륨 함량도 같이 높으면 염 함량이 비록 조금은 높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칼륨은 우리가 좀 식물성 음식을 섭취 좀 안 하는 사람들이 칼륨을 좀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 뭐 이건 좋은 점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양봉꿀에서도 어떤 것들은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봉꿀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사양꿀을 식별해내는 유일한 분석법은 탄소 동위원소 B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봉꿀과 토종꿀의 감별법 개선이 급선무다. 이거는 우리가 비싼 토종꿀의 우리 신뢰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낭충봉화 부패병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USDA, 미국 이제 농무성이죠. 농무성에서 2007년도에 연구 그룹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발생 원인은 진드기란 얘기, 그다음에 새로운 질병, 살충제, 니코티노이드. 요거는 담배에서 유래되는 그 알카로이드 성분이 되겠습니다. 살충제를 옛날에 썼지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쓰는 것 같은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거 중지시켰습니다. 이런 신경 독성을 유발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거 금지시켰습니다. 그다음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스트레스. 여기는 뭐 영양 결핍이라든가 밀집 사양, 저영양성 비론, 가뭄, 장거리 운송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송 스트레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토종벌 사육하는 사람들이 벌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치개에다 치고 살살 아주 조심스럽게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장거리 운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미론은 시골길로 비포장 도로를 가야 되니까 털컹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뭐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의 있게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CCD 증상, 여기에는 뭐냐, 죽은 성체는 적은데 무리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그 다음에 건강하게 밀봉된 애벌레 주위에 기생진드기별로 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강군, 벌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별로 도난당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나방 혹은 벌집 소형 딱정벌레에 의한 피해는 경미하다. 그 다음에 여왕벌은 알을 낳았는데 주변의 시중들은 일벌의 수는 적다. 분명 우리가 모르는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집단이 붕괴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CCD가 저도 이제 한 3년에 걸쳐서 토종벌을 사육을 해봤습니다만, 이 집단 붕괴 현상이 일어날 때 이 벌들은 분봉할 때 그 도망가는 이런 소리와 전혀 다릅니다. 아주 들을 때 벌들이 공포에 질려서 나무에 뭐 이렇게 가서 매달려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어떤 한 집단이 거기 가서 그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위에 또 가서 붙고, 다른 집단이, 그 다음 또 다른 집단이 가서 붙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벌들이 완전히 대혼란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새로운 질병, 전염병, 환경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살충제, 제가 볼 때는 살충제, 특히 니코티노이드 계열, 이거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그 다음에 대만 이런 데서는 니코티노이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태 완화 및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은 꿀벌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총체적인 방법이 필요하겠고, 해충, 병원군 저항성에 대한 꿀벌 육성 방안.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농진청에서 많이 이제 여기에 저항성이 강한 왕대를 육성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균, 해충, 기생충에 대한 조치 방법, 이런 것도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토종벌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한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신뢰 구축입니다. 생산자 및 판매자 의식 개혁이 필요하겠죠. 사양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밀기에 대처해서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밀원에서 꿀을 갖다가 저장해 놓은 것을 여름 무밀기에 그걸 다 먹어버리니까 봄꿀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밀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방법을 궁리해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 판매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방법을 잘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생산성 증대 또 필요하겠죠. 그 벌꿀 생산 기술 이런 것도, 그 다음 밀원 뭐 이런 것도 잘 조성을 해야 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다양화, 그 휴대 및 복용이 간편하도록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이렇게 스틱식으로 이렇게 봉지 이런 데 담아가지고 그 술 많이 뭐 드신 분들 그 다음날 속이 쓰리고 뭐고 그러면 뭐 거기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봉지 개발도 뭐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산품화, 이건 효능과 연계되는 게 좋겠죠. 미론하고 그 다음에 효능 연구가 이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약리 활성 연구, 당뇨 환자에 대한 순작용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효능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벌꿀에 우리가 적합한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꿀을 갖다가 우리가 터무니없이 상당히 뭐 어디에 암에 좋다 뭐다 이렇게 그렇게 걸맞지 않도록 뭐 효능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런 것들은 과연 소비자가 그걸 신뢰를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벌꿀이 가지는, 벌꿀만이 이제 또 뭐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어떤 방향으로 효능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궁리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뭐 항염증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뭐 그다음에 소화기계통 뭐 이런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함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맛을 내는 우리 포도당이라든가 과당 이런 것들은 전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벌꿀 관련 신상품 개발이 절실한데, 제가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곰이죠. 곰이 연어를 물고 있습니다. 북해도의 어느 분이 북해도의 관광 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뭐가 나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유럽 알프스 산에 가보니까 특이하게 그쪽에서 아주 독창적인 그런 관광 상품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북해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한 것이 연어를 물고 있는 고물, 목각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제가 우리나라 산에 그동안에 뭐 지리산, 속리산, 설악산 다 가보면 문제가 뭐냐? 천편일률적으로 상품이 똑같아. 그러면서 관광 상품이 안 팔린다, 뭐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것은 연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해서 본 것이 없어서 그런 걸 개발을 못했으리라고 뭐 이해는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사이에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좀 독창적인 것을 개발해 보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해도 여기에 보면 곰의 조각상 중에 곰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그 다음에 곰이 술 취한 모습, 그 다음에 곰이 연어에 이렇게 목덜미를 물려가지고 있는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곰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주 역발상이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일본뿐만이 아니고 미국은 뭐냐면 호박을 가지고 할로윈데이 해서 안에다가 등을 넣고 그 구멍 뚫어가지고 얼마나 개발을 했. 할로윈데이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매년 할로윈데이, 우리나라하고 할로윈데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름달 행사, 보름, 정월 대보름 행사는 지금 거의 없어졌는데 외국계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젊은 애들한테 더 유행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정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잉크가 보이는 볼펜에 눈금을 표시해 뒀습니다.
그래서 눈금을 잉크가 어느 정도 다르면 그 닳기 전까지는 불합격이라고 써 있는 그런 지우개도 있고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 잉크가 많이 닳고 그래서 불합격이라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합격적으로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소비자가 참 너무 앙증맞아서 안 사줄 수가 없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좋은 미론이 됩니다. 이거는 엉겅퀴가 되겠죠. 엉겅퀴 꽃입니다. 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런 엉겅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또 꽃이 이뻐요. 그래서 좋은 미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한 1시간에 걸쳐서 우리 토종벌꿀 앞으로 어떻게 좋은 상품화를 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어떤 효능이 알려져 있고 제가 또 실험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생리 활성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토종벌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천연물 화학적인 특징이 또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오늘 1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요거는 제가 벌꿀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흥미 삼아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그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해서 천연물 화학적으로 그다음에 생리 활성적으로 이런 데 우리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 1시간에 걸쳐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직접 여러분들하고 대면한 상태에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을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